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영미권 명소 및 문화를 통한 상황 영어, 또 새로운 명소를 가보셔야 되죠. 자, 이제 이번에는 영국으로 넘어가서 버밍엄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미국 잉글랜드 중부 웨스트 미들랜드 주의 주도이며, 주도라는 건 주의 중심되는 도시라는 얘기죠. 영국 내의 런던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웨스트 미들랜드는 총 7개의 도시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버밍엄이 이들 중에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중세시대 워릭서 지방의 상업도시였던 버밍엄은 18세기 미들랜드주의 계명주의 확산과 산업혁명의 결과로 과학, 기술 및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근대 산업 사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밍엄은요, 산업혁명의 그 중심지라고 보시면 돼요. 산업혁명의 주요 원동력이 되었던, 우리 산업혁명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날 수 있는 것이 증기기관이죠. 그래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역시 버밍엄에서 발명되게 됩니다. 1791년 버밍엄은 수천 개의 소규모 공방과 다양하고 전문적인 숙련 노동자들을 통해 세계 최초의 공업도시로서 명성을 얻었으며 이러한 경제 기반을 통해 20세기까지도 창의와 혁신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날 버밍엄의 경제의 주요 부분은 서비스업이며,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현재 사회는요, 이런 공업 가지고서는 우위를 점칠 수가 없어요. 서비스업이 주가 돼야지만 도시가 발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세태를 따라가는 거죠. 버밍엄은 영국을 넘어 세계적인 무역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옛날에 산업혁명의 중심지였지만 이게 이제 현대 사회로 넘어가면서 시대의 주류를 맞춰가야 되죠. 되게 현대식 건물이 많이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버밍엄과 관련되어 있는 명소 6개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캐드버리 월드예요. 영국의 소설가 노얄드 달이 쓴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는 초콜릿 포포와 초콜릿 강 등이 등장하죠. 여러분들 그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 팀 버튼 감독의 그거 보시면 초콜릿 포포도 나오고 초콜릿 강도 나오잖아요. 버밍엄 근교의 봄빌에는 이 환상적인 세계의 실제 모델이 자리하고 있으니 캐드버리 월드라는 이름의 초콜릿 테마파크입니다. 초콜릿의 전통과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그 초콜릿 그 브랜드가 캐드버리죠. 기원을 설명해주는 투어와 함께 캐드버리 초콜릿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지켜볼 수 있으며, 테마파크니까요. 무제한으로 초콜릿을 맛볼 수도 있으니 초콜릿의 달콤함을 좋아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성지와 같은 곳, 원래는 성스러운 곳이다 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할 때 석가모니, 뭐 예수님, 그 마오가니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4대 우리가 보통 성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활동했던 곳을 우리가 보통 성지라고 하는데요. 요새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 공인이 거기서 움직이는 활동 반경을 우리가 보통 성지라고도 하죠. 세계 최대 규모의 캐드버리 매장에서 각양각색의 초콜릿을 구매할 수 있는 캐드버리 월드는 매년 6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버밍엄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 캐드버리 회사라고 보셔야 되죠. 회사와 테마파크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 볼게요. 제가 명소를 보다 보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장소 중에 하나가 도서관인데요. 자,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찾는 열린 공간이길 바라는 생각으로 2013년 새롭게 문을 연 버밍엄 도서관은
독특하고 현재적인 외관부터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 명소라고 하는 도서관들은요, 예전부터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 자체가 상당히 올드한 양식으로 지어지죠. 그런데 이 버밍엄 도서관은 현대적인 외모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100만 권이 넘는 장서를 구비하고 있는 영국 최대 규모의 도서관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내부도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면 마치 영화 세트장에 온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원형 극장에서 공연을 보거나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위한 상설 전시회 등 다양한 액티비티, 즉 활동이라는 얘기죠. 활동을 즐길 수 있으니 버밍엄 시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새 동네 도서관들이요, 그냥 비단 책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지역 주민들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하나의 장으로 요새는 활용을 하고 있죠. 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맨 위층으로 올라가 밖으로 나가면 버밍엄 전형을 조망할 수 있는 옥상 정원이 있습니다. 도서관 아트숍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버밍엄 관련 기념품도 당연히 있겠죠.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전통 있는 도서관이라는 거는 뭐 고딕 양식이다 뭐 이렇게 해서 옛날 양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얘가 아까도 보시면 현대적 외관을 갖고 있다고 죠. 상당히 현대적이에요. 무슨 공연장 같죠? 자, 우리 이 버밍엄이라는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산업혁명의 주 요지였기 때문에 공방과 공장들이 많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업이 주가 되면 발전할 수 있는 도시가 안 돼요. 그래서 서비스업, 제3차 산업이라고 하는 서비스업이 주가 돼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업혁명 때 만들어졌던 그 공방이나 공장들이 이제 폐허가 되는 거죠. 쓰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도서관도 보고 박물관도 보는데요. 여기는 독특하게 주얼리 쿼터 박물관이에요. 영국 잉글랜드 버밍엄에 있는 보석 박물관이에요. 100여 개 이상의 귀금속 상점과 공방이 밀집한 주얼리 쿼터. 주얼리 쿼터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미스 앤 페퍼에서 80년 이상 운영한 보석 공장이 1981년에 문을 닫자 그 공장을 박물관으로 활용합니다. 요새 쓰지 않은 곳들을요, 그냥 자연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걸 기억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박물관으로 활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대표적인 게 이 주얼리 쿼터 박물관이라는 얘기죠. 원래는 공장이었지만 각종 보석 세공 도구와 장비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이곳에서 주얼리 쿼터 지역의 200년 이상의 역사와 보석 세공 기술의 발전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 공방 시절에, 공장 시절에 갖고 있었던 보석을 세공하는 도구를 그대로 전시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박물관이라기보다는 어떠한 공방에 들어와 있는 그런 분위기죠. 자, 버밍엄 퍼즐리 운하예요. 자, 우리가 명소를 보게 되면 도서관, 박물관, 운하를 보는데요. 드디어 운하가 나왔습니다. 운하하면 이탈리아의 베니스를 가장 먼저 떠올리겠지만 버밍엄이 베니치아보다 더 긴 운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시대에, 버밍엄은 산업혁명의 주 요지였죠. 그래서 산업혁명을 따로 얘기할 수가 없는 도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도시이기도 한 거죠. 유산인 버밍엄 운하는 현재 관광지로서 그 명성을 더해가고 있는데, 특히 신개발지구인 블린들리 플레이스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운하 주변은 버밍엄에서 꼭 방문해야 하는 최고의 인기 지역이기도 합니다. 카페와 레스토랑, 펍은요, 대중적인 술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호프집이라고 하는데 이제 영국에서는 펍이라고 하죠.
클럽 등으로 활용되는 오래된 공장 건물들과 멋진 현대식 건물들이 즐비한 이곳에서 색다른 도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건물과 그쵸, 오래된 건물, 오래된 공장 건물은 예전의 건물이 되는 거고요. 현대식 건물들이 같이 공존을 하기 때문에 색다른 도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자, 이게 버밍엄 패즐리 운하예요. 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버밍엄 도서관이랑은 좀 약간 다르죠. 저 뒤에 있는 거는 현대식인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옛날 올드한 거를 나타내고 있죠. 자, 버밍엄 빅토리아 광장입니다. 빅토리아 광장은 버밍엄에서 빅토리아 시대의 화려함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시청과 시의회 의사당은 이 도시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의 대표적인 곳이고요. 웅장한 돔과 시계탑으로 유명한 버밍엄 시의회 의사당 내에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버밍엄 박물관과 미술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버밍엄 박물관을 봤었죠. 그게 이 버밍엄 빅토리아 광장 안에 있다는 얘기죠. 특히 1848년에 결성된 미국의 예술가 그룹인 라파엘 전파의 작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곳이니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빼놓지 말아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술관 있다고 했죠. 그 미술관에 그 라파엘 전파의 그 예술가 그룹 이 사람의 작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빅토리아 광장 안에 있는 버밍엄 미술관이라는 얘기죠. 자, 이게 버밍엄 빅토리아 광장의 전경입니다. 자, 불링 쇼핑센터예요. 불링은 12세기서부터 형성된 마켓 지역으로 1960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 쇼핑센터가 조성될 정도로 버밍엄 상업의 중심지였으나 1980년대 노후된 시스템으로 쇠퇴하게 되었어요. 1990년대 후반 대대적인 도시 재생 사업이 우리나라도 도시 재생 사업을 해요. 어디냐면 저쪽 지방 같은 데에 그런 거. 그러니까 보통 도시 재생 사업을 해서 그거를 그대로 보존하기도 하지만 그걸 다르게 새롭게 리모델링 한다고 하죠. 그렇게 하기도 하죠. 2003년 불링 쇼핑센터가 문을 열었고 이를 계기로 버밍엄은 새로운 문화 및 쇼핑의 중심 도시로 변모하게 됐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세태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공장을 하는 공업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발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개장 첫 해 무려 3,6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은 이곳은 성공적인 도시 재생 사업의 상징적인 모델이 되는 게 불링 쇼핑센터라는 얘기예요. 자, 불링 쇼핑센터의 전경입니다. 안에 내부죠. 자, 우리가 이렇게 버밍엄은 과거의 그 건축물과 현대 건축물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된 그 건물을 가게 되면 항상 그러니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와 위급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I've lost my wallet. 제가 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뭐죠? 지금 요거 계속 여기까지 해갖고 계속 이제 이 문형을 볼 건데 이거는 현재 완료죠. 여러분 과거형을 쓸 수 있는데 현재 완료를 왜 써요? 그렇죠.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쭉 보겠다는 얘기죠. 해외 나갔는데 지갑 잃어버리면 대략 난감하시죠. 만약에 내가 내 주거지에서 나갔다가 지갑을 잃어버리면 지인한테 돈이라도 빌릴 수 있는데 해외에서는 돈을 어디서 빌려요? 진짜 대략 난감이죠. I've lost my passport. 그쵸. 여권을 잃어버려도 대략 난감해요. 왜? 해외에서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건 여권밖에 없잖아요. 주민등록증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이니까. I've lost my credit card. 제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어요. I've lost my key. 제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자, lost는 lose의 과거 분사죠.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월렛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실 때 월렛이라고 하면은 남성용 지갑을 얘기를 했어요. 그럼 또 여성용 지갑이 따로 있었겠죠. 여성용 지갑은 뭐라고 했냐면 purse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purse라는 단어를 여성용 지갑이라고 보지 마시고 그냥 손가방, 뭐 파우치라고 하시죠, 어머님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지갑은 다 월렛을 쓰시면 돼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I've lost my wallet. I've lost my passport. I've lost my credit card. I've lost my key.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lost가 st인데 뒤에가 my죠. 그래서 두 번째 자음 t 생략할 거예요. lost my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볼게요. I've lost my cell phone. 자, 우리가 cell phone을 휴대전화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새 유선전화 쓰세요? 안 쓰세요. 사무실이 아닌 경우에는 안 쓰시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는데 유선전화를 얘기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셀을 아예 떼버리고 폰만을 얘기해도 휴대전화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I've lost my의 구문이었다면 뒤에는 조금 더 구문을 바꿔볼게요. 뭐냐면 When did you last예요. 자, 그러면 당신은 언제 last. 여기서 last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뭐 했습니까죠? 자, 뒤에 동사만 바꿔버릴게요. see이시니까 그것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죠? 아, 자, 그런데 우리가 이 last라는 단어는요. 형용사의 뜻도 있고 동사의 뜻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뒤에 see라는 동사, 밑에 use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요. 이 last는 동사는 아니에요. 그러면 last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지난, 과거랑 관련돼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의 그 다음에 얘가 부사로도 쓰여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얘가 형용자로 last가 썼을 때 그 다음에 동사로 쓰이면 지탱하다, 유지하다. 이 마지막의라는 요 말을 한번 저랑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마지막의를 한국말로 풀이하면 뭐예요? 순서상 맨 끝이죠. 가장 끝이죠. 그럼 이거 뭘까요? 그쵸. 최상급이에요. 마지막의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에 정관사를 붙인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거 뭐라고 했어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라고 했죠. 부사 앞에는 최상급이라도 THE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바꿔볼게요. 동사만 When did you last use it? 마지막으로 사용한 게 언제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I've lost my cell phone. When did you last see it? When did you last use it?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 문장에서 did 다음에 you죠. 연음할게요. did you. 그 다음에 last가 st인데 뒤에가 c죠. 그래서 두 번째 사용 t 안 할 거예요. Let's see it. C이십니다. C이 아니고요. C이시죠. 정확하게 C를 하시고 뒤에 it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When did you last see it?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use it. 자, 그 다음에 우리 use라는 단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는 동사와 명사가 다 돼요. 동사로 쓰이게 되면 사용하다란 뜻이고요. 명사로 쓰이면 사용이죠. 그런데 제가 발음을 안 했어요. 철자를 읽었었죠. 그 이유가 있어요. S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단어가 SE로 끝났는데 명사나 형용사가 됐을 때랑 동사가 됐을 때의 S 발음이 달라요. 명사나 형용사가 되면 그거는 스 발음이에요. 동사가 되면 즈 발음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다 동사는 use, 사용하면 use. 이렇게 여러분 활용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 단어 뭐 있어요? 그쵸? CLOSE. 그쵸? 얘가 형용사, 동사. 자, 저랑 같이 보시기 전에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시 구문을 바꿔볼게요. I can remember. 저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I had it last night at the hotel. 자, 여러분 앞에서는 rest가 부사의 마지막으로죠. 여기서는 rest가 마지막으로라는 부사일까요? 뒤에 명사가 나온 거 보니까 이 자리는 형용사 자리고요. 시간상 이게 과거형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마지막의라고 보기보다는 지난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앞에 rest와 뒤에 rest가 다르게 품사로 쓰였다는 거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호텔에서 지난밤이니까 어젯밤이죠. 어젯밤 호텔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쵸? 자, 우리 이 last night도 at the hotel도 다 부사구예요. 그러면 이거 선생님 순서가 어떻게 돼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시간이 먼저 나오고요. 장소가 뒤로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새로운 구문 들어갈게요. Where is the Korean embassy? 엠버시는 대사관이고요. 우리가 여기 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Where is는 세 가지 경우에 쓰이죠. 장소를 물을 때, 사람을 찾을 때, 사물을 찾을 때. 그럼 여기서 Where is the Korean embassy니까 뭘까요? 그쵸, 이거는 장소를 물어보는 거죠.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I can remember. I had it last night at the hotel. Where is the Korean embassy? 헤드 다음에 이시니까 연음하면서 약화할게요. D는 T랑 사초니까 had it. 그 다음에 rest는 ST인데 night이 N이니까 두 번째 안 하고 last night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오늘 투데이스 퀴즈입니다. 한국 대사관이 어디 있습니까?를 영어로 써주시면 되고요. 오늘 투데이스 팁은요. It's non-refundable이에요. 자, non-refundable 하면 환불이 안 되는. 자, 우리 이거 한번 어근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refundable은요. refund에서 왔어요. refund는 무슨 뜻이에요? 명사로 쓰이면 환불. 동사로 쓰이면 환불하다. 있잖아요. refund도요. 다시 어근으로 나눌 수 있어요. RE에다가 fund가 붙은 거예요. 그럼 fund는 뭐예요? 자금, 모금이라는 명사고요. 동사로 쓰이면 뭐예요? 그쵸. 뭐 자금을 대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RE예요. 그럼 RE는 뭐예요? again의 뜻이죠. 다시 자금을 대는 거예요. 그쵸? 다시 자금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환불이지. 환불 돈을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 그 다음 뒤에 뭐가 붙었냐면 able이 붙었어요. 우리 ab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죠? 뭐뭐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able이 붙으면 뭐가 되냐? 형용사가 되고 어근할 수 있는이에요. 그러니까 환불할 수 있는이죠. 근데 그 앞에 뭘 붙였냐? 이번에는 non을 붙였어요. non은 뭐예요? against. 반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근을 반대해버리면 돼. 그러면 refundable은 환불할 수 있는 건데 그 앞에 non이 붙었으니까 환불이 안 되는. 그쵸? 그래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있어요. 그 명동 같은 데 보면 그 무조건 사면 환불이 안 되는 거야. 그다음에 무슨 동대문이나 남대문 같은 데도 워낙 싸게 파니까 사면 환불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는 간혹가다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택을 떼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환불이 또 안 되기도 하죠.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It's non-refundable.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 이거 중요한 거. 여기 보면 TSN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자음인 S는 생략해도 되죠. 자음이 3개 겹쳤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축약형이에요. 그래서 S는 생략할 수 없어요. 그래서 it's not refundable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